편파적 문학 콘서트가 열린다고 해서 지금 가는 길이에요. 장소는 수원 전통문화관 예절교육관이네요. 따라가 볼게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예절교육관 입구네요. 들어가 볼게요. 중국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가오싱젠의 장편 소설 영혼의 산. 이 내용은요, 중국을 공간으로 하고 있고요. 현대 장편 소설로서 실제와 환상이 교차하는 여행의 끝에 마침내 나는 영혼의 산에 다다른다고 하죠. 최동호 교수님 만나뵈러 가죠. 벌써 많은 분들이 오셨나 봐요.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파적 문학 콘서트는 이미 시작되었고요. 참가자들의 진지한 모습은 발소리조차 낼 수 없게 만들고 있네요. 결과나 목표만을 생각하고 시작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받고 싶은 몸을 전통적인 의미에서 문학, 특히 소설의 시대에는 조언을 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으로 내놓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얘기했지만 2015년 벨라루스의 작가 알렉세이비치의 작품도 통상적인 의미에서 소설이 아니랍니다. 극보나 대단문학이나 중언문학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노벨상 위원회가 알렉세이비치 문학은 사건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의 감정의 역사이며 영혼의 역사라고 요약한 바 있지만 이는 문학 예술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을 넘어서서 시대 변화를 수용하고 독자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저는 본답니다. 기존의 장르 개념으로 생각하여 이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노벨상 기준을 가지고 문학과 예술의 해체 현상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체르노빌 발전소 사건을 다룬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에서도 알렉세이비치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정하고 그것을 인류의 보편적 차원에서 영원한 가치 지향을 생산한 현장의 목소리로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벨상 위원회가 이런 진취적인 판단을 사실 희곡 작가이기도 한 가오징젠에게 영혼의 산이라는 작품을 2000년도에 주었을 때 이미 시작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구의 전통적 개념으로 볼 때 여기서 서구의 전통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사실 1830년대에 시작해서 20세기를 관통한 문학 또는 소설이라는 개념 속의 얘기입니다. 영혼의 산은 소설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영혼의 산은 소설이란 무엇인가 하는 본문을 던지면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소설 방식에 있어서 나와 당신과 그녀가 등장하면서 세 사람의 화자를 번갈아 내세우면서 작품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소설의 구성과는 희곡적 구성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오징젠은 이것이 중국의 전통적인 이야기체에서 빌려왔다고 말하고 있지만 서구의 소설 방식에 익숙한 독자들은 희곡적 구성과 유사한 이것을 과연 소설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제기합니다. 영혼의 산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 소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가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밥 딜런의 노벨상 수락 예언설문 속에도 문학이라는 게 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밥 딜란은 이 딜란이라는 이름은
영국의 신 딜란 토마스에서 왔다. 영감은 거기서 없고 노래 작사도 거기서 했다. 노벨상위원회는 어떤 시인의 작품보다 딜란의 노래 가사들이 우리의 귀에 울리는 소정지로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줬다. 1983년 사무엘 베케트, 이분도 노벨상을 받았죠.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드라마 시국으로 받았는데, 실험극 정거장이 아마 이것도 고도를 기다리며 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공연 금지 처분을 가운데는 베이징을 떠나 양자강 유럽과 서부 지역을 여행하면서 옛 노래와 도교의 샤머니즘적 유산을 채집하면서 영혼의 산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1989년, 그러니까 6년에 걸쳐서 자료조사하고 정리하고 해서 통보됐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1990년 중국어로 발표가 되었고, 가오징제는 중국 출신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에서는 그를 반체제 인사로 규정하고 공식적으로 중국 작가로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가오징제는 중국의 작가가 아니다 라는 성명을 발표한 단계까지 갔습니다. 영혼의 산을 읽어보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하는 늙은 가인의 울부짖음을 통해서 이 작품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문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영혼을 숭배하는 것이 아직도 있는가? 단정하게 앉거나 혹은 심지어 엎드려 기울여 듣는 노래를 이제 어디서 찾을 것인가? 숭배받아 마땅한 것을 이제 더 이상 숭배하지 않고 이상한 것들만 숭배하는 세태가 한심스럽구나. 영혼이 없는 민족, 자신의 영혼을 상실한 민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이 없는 민족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상실했다고 말하는 중국 민족을 가르칩니다. 중국 체제 속의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일당 독재 체제의 중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울부짖음은 한편으로는 중국의 전통을 부정하는 통곡 소리로 들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화민족의 영혼을 찾겠다는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모택동이 촉발시킨 1966년의 문화 대혁명으로 파괴된 중국의 전통을 찾아야 한다라는 그런 언급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발언들은 1976년에 이어 1989년 천안문 사건이 발생하는 역사적인 격동기를 사면서, 그러니까 가오징제는 이 영혼의 산이 완성된 것이 89년이라고 앞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83년에 시작해서 89년에 갔으니까 이 가오징제는 66년에 시작되는 문화대혁명, 그리고 76년에 다시 재개된 이런 공산당의 지배 체제, 특히 천안문 사태는 어떻게 됐습니까? 탱크가 가로막고 있고 대학생이 걸어가고 있는 그 유명한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의 자유를 촉구하는 그런 사태 속에서 이 작품이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격동기를 살면서 자신의 자유로운 작품 활동이나 희곡 공연을 금지시킨 당국에 대한 격렬한 항의 발표이기도 합니다. 권력의 힘을 빌려 민중을 윤리교화하려는 중국의 역사가 아니라 유교적 윤리교화가 미치지 않는 상간 벽지를 찾아 인간 본래의 순결과 문화의 근원을 찾으려고 한 것이 영혼의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의 산에 나타나는 작품의 주인공은 영혼의 순례자로 내세워가지고 오직을 방문하고 노래를 채집하고 샤머니즘 문화를 가꾸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입니다. 그것은 중국 당국에서 금지시키거나 못하게 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그 문화의 뿌리를 찾아냅니다. 이 소설을 통독하면서 어떻게 이 소설에 접근해서 얘기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소설을 얘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우선 먼저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이 소설의 형식적인 특징이지만 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보다 이 작품이 가지는 우리의 중심축을 말하는 것이 이 작품의 구조를 더 잘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중국의 성인으로 추앙되는 우임금에 대해서 작가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중국 근대의 대작가 어르신에 대한 비판. 이 두 가지가 이 작품의 중심축으로 있습니다. 우임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중국 고대사를 부정하고 도시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중국 근대 문화를 부정합니다. 이 고대 문화와 근대 문화를 부정하면서 자유로운 중국, 그 위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이 없는 민족이 되고 자신의 영혼을 상실한 민족이 중국이 되는데 그런 영혼을 가진 민족을 찾아서 중국이라는 전통을 흉보고 싶다. 이게 저는 봤습니다. 이 두 가지 시선이 이 작품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역사 전체를 비판하는 다른 작가는 감히 생각해 볼 수 없는 중국 역사 전체를 비판하는 도전적인 발상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을 높이 맡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작가로서 자신이 지향하는 어떤 문학이나 삶의 방향성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팬더곰이 서식하는 쓰촨 일대의 강족의 신화, 전설을 통해서 우임금이 강족의 후예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작가의 안목은 전통적인 중국의 역사관에서 보다는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죠. 기원전 21세기, 그러니까 2100년 전 얘기죠. 고증이 가능한 첫 왕조의 시조였습니다. 중국의 전설적인 왕 중에 요순, 유세 위대한 성인이 있었다. 그 성인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화민족이 성군으로 신격화시킨 우임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설 속에서 우는 그의 아내의 눈으로 볼 때는 한 마리 곰이었고 나 같은 소설가에게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인간을 죽인 최초의 인간에 불과하다. 다른 말로 하면 우임금 또한 하나의 정복자에 불과하다. 성군이 아니다. 이것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우임금 같은 성군이라고 지칭됐지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배 정복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현실도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근거로서 축복이나 산행형 같은 것을 빌어서 우임금의 전설의 흑고성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산행형은 온갖 괴상한 얘기가 나오는 중국의 역사서, 정통 역사서는 아니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 문학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삼국사기보다는 삼국유사에 더 많은 우리의 상상력, 한국 특유의 상상력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삼국유사를 문학적인 소재로 발굴시키고 세계화시키면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문화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불교적인 얘기도 많이 있지만 불교적인 얘기로 채색되기 이전에 고유한 한국인들의 사유 그런 것들이 중국의 역사와 문화의 정통성에 대한 정면이 도전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어쩌면 이는 모택동에 대한 그리고 누구죠? 모택동 다음에 중국을 지배한 분이죠. 네, 등소평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정면 도전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모택동 한 사람이 아니라
중국의 권력자들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표현입니다. 아마 그 가오징젠이라는 이 작가는 총이나 칼이나 땡큐는 없었지만 이렇게 혁명적인 발상 전환을 통해서 중국 역사 전체에 대한 중국의 권력자들 전체에 대한 획기적인 저항을 쏟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문어 노신에 대해서 작가는 아주 비판합니다. 나는 헌언을 위해 내 피를 쏟는다 하고 노신의 말을 인용했고, 이 말을 작가 자신도 대학 시절부터 외우고 다닌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중국 당국에서 쫓기는 작가가 되고 추방되는 작가가 되다 보니까 이 말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갖느냐, 과연 무엇 때문에 조상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려야 하는가 라며 작가는 이에 대해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헌어는 전설에 따르면 중국 최초의 황제였다고 한다. 아마 지금 이 문맥으로 봐서 유인국 이전의 얘기로 기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을 왜 조상을 위해 내놓아야 하는가라는 명제는 국가를 위해 왜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야 하는가라는 원론적인 문제인도시의 작가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마 중국 당국에서 이 가오징젠의 작품을 상영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이 사람이 외국으로 망명하게 된 이유는 이 작가의 자유, 개인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이런 문제들을 주장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권력자들은 자신의 통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할 때 항상 이와 같은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헌언을 위해 내 피를 쏟는다. 국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라. 여기서 한가할 수 있는 작가가 문학을 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소개했습니다. 숨어서 지내거나 도망 다니면서 평생을 산 노신에게 안전한 곳이 있었을까? 아마 그가 외국 조개지의 몸을 피하지 않았다면, 노신은 프랑스 조개지인가요? 맞나요? 거기에 몸을 피하고 자기 집 밖에서 나오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대로 헌언식을 해서 피를 쏟으면서 방 안에서 잡고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폐가 나빠졌고 그걸로 인해서 죽었고, 그는 병사거나 살해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작가의 발언에서 문학적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위협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영혼의 산을 순례하는 작가의 도전은 인간 본래의 진면목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이 운명이나 인간에 의해서 회전되지 않는 본연의 모습, 원시의 인간 그 자체, 이런 걸 찾아가는 것이 영혼의 삶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에 가보면 도교의 서원이 도처에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유교가 중국을 지배하는 지배 논리의 하나의 상징이지만 중국 사람들은 도교 사원에 가서 자신들의 이 샤머니즘의 원천이 도교예요. 그래서 이 도교를 믿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유교의 이데올로기에서 덜 훼손된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있는 어떤 욕망이나 그런 것들을 영혼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도교 사원의 순례도 많이 합니다. 이 책 속에 보면. 그런데 그 본래 진면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작가는 확언하지는 않습니다. 영혼의 흔적 또는 인간들이 살았던 최초의 원시림이나 자연 상태를 찾아가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그들의 풍속을 통해서 삶 그 자체의 픽션에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인간의 진면목을 확인했다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서양의 화가 중에 왜 나트륨이라고 말하죠? 원시의 인간을 찾아서 이 사람도 북경에서 이 공부하고 북경에서 활동하다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원시의 마을을 찾아다니는 거, 다 근원을 찾아가는 거죠. 그가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는 가장 평정심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 작품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주위의 온 세상은 고요하다. 가만히 눈이 내리고 있다. 나는 그 고요에 놀란다. 천국의 고요다. 기쁨도 없다. 기쁨은 슬픔과 상대적으로만 존재한다. 눈이 내리고 있다. 이 순간은 내 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이 천국 같은 땅덩어리가 어디서 생겨났는지 모른다. 나는 사회를 둘러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엇이나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마지막 문장이 묘하게 전체를 집약하고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쩔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이 소리는 완결을 거부하는 그런 의미에서 미안의 형태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가는 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명령하고 무엇을 윤리교화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이고 그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이는 일당 독재의 지배 권력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입니다. 공산당 너희들이 도대체 뭘 알아서 인민을 추방하고 파괴하고 이렇게 내쫓고 작품을 금지 이런 얘기. 영원에 사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중국을 지배하는 한족의 역사가 아니라 양자간 남북 소수 민족의 풍속지이며 영혼의 역사를 탐구한 작품. 지배하고 군림한 자들의 역사가 아니라 외곽이나 영광에서 수천년 살다간 이루없는 인간들의 누적된 경험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역사이며 이념으로 각색된 역사가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로 구별되는 거대한 서사가 바로 영혼의 삶이라는 작품의 중심 주제입니다. 문화 대혁명 시절 사상 재교육의 피해자이기도 한 작가의 경험으로부터 발언하여 중국을 지배한 한족 중심의 유교적 교화 사상의 벽을 넘어서서 소설이란 무엇이며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을 탐구한 것이 영혼의 삶이라는 작품입니다. 그것은 서구적 의미에서 완결된 소설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파편적 형태로 채록된 삶의 역사를 종합한 소수민족의 문화적 풍속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독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작가는 유려한 문체로 소설의 주체를 교체시키면서 동시에 각지의 채록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중간중간에 배치해서 독자들의 소설적 흥미와 긴장을 유도하면서 전체를 엮어나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기존 소설의 문법을 일탈한 새로운 소설 방식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초반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극복하고 중국의 국권을 차지해야 하는 시대의 소설가 노신이 있고 20세기 후반 문화 대혁명을 내세워 전통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시킨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에 저항하는 시대의 소설가가 나오는데도 이 두 사람의 거리가 20세기 전반과 20세기 후반의 중국 문학을 나타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지금 우리에게 문학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도 마음속에서 하지 않을 수 없게 돼서 실적에 가장 많습니다. 이런 질문을 저희들이 늘 던져왔습니다. 문학이란 무엇인가? 20세기 초에도 던졌고 해방 후에도 던졌고 80년대에도 던졌고 21세기에도 던지고 있죠.
기존 문학의 틀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문학의 국자들과 크게 감소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갖는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활자 문화의 대중적 영향력은 약화되고 영상과 이미지 문화가 대중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정된 노벨 문학상 수상작에 발견된 흥미로운 공통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21세기 초 노벨 문학상 선정위원들이 영혼의 상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을 때 이미 문학이라는 고정된 틀은 깨어지기 시작했고 이런 평가는 기록문학 작가 알렉세이비치는 물론 대중과서 박 대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답니다. 노벨 문학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평가 기준의 하나가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데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만다면 우리는 자신의 기존의 활자 문화 틀에 잡힌 인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학의 다양성과 인류 보편성이라는 측면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알렉세이비치의 문학은 사건의 역사가 아니라 감정의 역사이며 영혼의 역사라 그 표현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말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요약한 선정위원회 발표는 다각적으로 해석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밥 딜런의 노래가 귀로 듣는 서적이라는 노벨상 위원회 평가로 주목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벨상이 모든 문학적 가치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판단이 때로는 작용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연의 마지막 타이틀을 평가적인 거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그러나 한 번쯤은 참고하고 되새겨 보아야 할 의미가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디지털 시대에서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에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인공지능의 시대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시대가 왔다는 건 바로 그런 거죠. 3월 인터넷 시대가 나타나는 것도 그런 거죠.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면서 살아야 하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문학이 인간에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의 문학은 완전히 사라지거나 문제를 승진하게 되나요? 텔레비를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많은 노인들이 로봇을 사고 있답니다. 지금은 집에서 혼자 사는 젊은 여성들이 애완견 고양이나 개를 많이 씁니다. 남자친구나 뭐 남편이 부모가 아프고 병원에 안 가고 고양이가 아프고 어른 가고 이사 갈 때 남편은 놔두고 가고 걔는 데리고 가고 뭐 그런 상황인데 아무도 없는 밤에 혼자 있기보다는 집에 들어가면 무엇이 어서 오세요, 뭐 안녕하세요, 뭘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그 인공로봇과 사람이 감정이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죽으면 자기 재산을 그 고양이나 개한테 상속시키는 거 우리는 우습게 생각했는데 서양인들은 이미 일찍 시작한 거예요. 인공지능, 인공로봇과도 그러한 소통의 시대가 오겠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얘기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그 진짜가 지적한 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축적한 위대한 문학의 전통 위에서 종종과는 다른 문학, 종종과는 다른 형태의 작품이 영혼의 역사를 새롭게 표현하기 위해 불현듯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문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가오징젠이 영혼의 산을 쓰면서 소설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로 고민했던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밥 딜런이 수상 소감에서 문학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인가 하면서 위대한 작가의 이름을 계속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내 노래도 그러한 문학 못지않은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수상 소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던지는 거나 다른 질문이 아니라 새로운 문학의 탄생은 언제나 이와 같이 문학과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과 함께 출현한다는 것 이상의 확실한 답변은 없을 것이다. 쓴소리를 하자면 오늘날 작가들이 얼마나 자기 문학에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고 끝없이 자기 갱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런 노력을 한다면 그런 작가는 훌륭한 작가로서
평가받을 것이고 나아가서 노벨상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가오징젠이 평가한 것은 중국 민족의 근원적인 역사, 그 평가입니다. 우리도 한국학에서 노벨상을 생각하면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걸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교수님이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탁월한 시간 감각으로 탁월하게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또 제가 어려운 부탁을 드리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오늘이 이제 평화 콘서트의 마지막이니까 대미를 장식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가오싱젠에서 시작해서 우리 문학의 문제와 앞으로 1공기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문학의 위상을 날 길을 내리기까지 현재 우리 문학의 현재와 과거를 전반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선생님 발제를 듣고 먼저 대표 질의를 맡아주신 권을자 선생님의 질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어서 하세요.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책을 읽었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요? 가오싱 댐의 그 영혼의 산 이것을 새로운 책은 나와 있는 게 없고 화책을 구입해서 읽었는데요. 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들도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미 다 예상을 하시고 간단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하나는 영혼의 산, 이 가오싱젠이 주장하는 지금 교수님께서 이 가오싱 영혼의 산을 이끌어가는 큰 두 개의 구조적인 축, 그 두 가지의 축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문인들이 스스로가 그것을 쟁취를 해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개인 작가가 이렇게 옳기는 옳은 그런 방향이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의 현실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지 그런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한강이 지은 그 채식주의자의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여쭤볼게요. 내용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채식주의자 1부는 채식주의자고 2부는 복고반점 3부는 나무불꽃 이렇게 해서 독립적이며 이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저마다 1부, 2부, 3부의 다 주인공 영해는 화자가 되어서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1부는 남편이 결혼한 지 5년 만에 처음 보는 낯선 그 자기 부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황스러워하는 시선으로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어느 날 육식을 끊고 냉장고 앞에서 쇠고기면 돼지고기, 장어니 계란까지도 우유까지도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에서 당황하는 시선으로 보는데 과연 어떤 쪽이 더 폭력적인 것인가?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인 사람과 육식을 하는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서 어느 쪽의 시선이 이후 목고반점에서는 그 영의 형부 비디오 아티스트가 화자인데 역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고를 치죠. 그래서 벌어지는 그런 괴로움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과연 누가 그런 가장 그런 고통을 많이 받을까? 그러니까 인류 보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폭력의 문제에서 누가 과연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하는
나오는 불꽃 역시 여기서는 언니인 이태의 시선으로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는데 가장 가까이에 폭력을 주고받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주인공 자체를 내세우지를 않고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입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피카소가 평면에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면서 그냥 평평하게 그린 것이 아니라 측면, 또 후면, 또 정면까지도 보이지 않는 그 본질까지도 그 물질의 그 내밀한 그런 세계까지도 꿰뚫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 이것은 비범한 거죠. 그러니까 한강의 이런 소설 풀어가는 방식도 그렇고 피카소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오늘의 주인공 가오싱젠 역시나 소설 풀어가는 방식이 굉장히 거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서 남이 안 한 그런 내용으로 작품을 완성한 것 같아요.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과연 현실에서 가능한 것인지 작가의 몫으로만 그렇게 들려서 과연 자유는 쟁취하는 사람 작가의 몫인가 하는 문제. 또 하나는 채식주의자에서의 폭력성은 과연 누가 더 많은 아니면 이게 그런 내용을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영원산에서 작가가 제기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현실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해요. 문화도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보다는 불가능한 얘기를 해서 그 현실을 바꾸는 데 있죠. 그러니까 이 가오징젠의 이런 얘기는 사실은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필요한 얘기일 수 있다고 봐요. 중국이 지금도 입장 독재체제 아닙니까? 한국에서 뭐라고 보면 다 그대로 해요. 가오징젠은 중국의 작가가 아니라고 짓다. 체제를 부정하는 작가. 가오징젠은 그 체제 부정을 통해서 인간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영혼의 어떤 회복을 주장하고 있죠. 그런 문학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 보면 위대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영혼의 사람처럼 읽을 때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소설 쓰는 방식이 상당히 독특해가지고 중심이 잘 안 잡히고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도대체 이게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얘기를 읽으면서 이 소설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요. 근데 그 소설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는 아까 간단히 언급했었지만 이 사람이 현지에서 채집한 이야기들, 노래꾼들의 이야기들, 중국의 원래 훼손되지 않은 그 샤머니즘적인 그 기도들 이런 것들이 이것을 끌어들이는. 그래서 이 서구의 소설과 다른 한때는 중남미 소설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마르크스의 100년 동안의 고독이 이런 작품들이 오면서 사람의 중심을 차지했는데 그것을 그 마술적 리얼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가오징젠의 이 소설은 또 중국식의 지금 원은 생각이 잘 안 나지만 무협지적인 것들이 가지고 있는 묘한 흡입력 이것이 이 소설을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문학 또는 문학인들은 기존의 체제나 권력에 도전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그래서 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미국에서도 서구 개척 시대에 인디언 막 죽이고 이렇게 개척이 나갈 때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인들이었어요. 정치인들은 다 가서 사회를 없애버리고 개척해야 된다, 개발해야 된다. 어쨌든 문학의 힘은 그 권력자들이 또는 지배자들이 하는 것에 부정적인 요인을 고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대중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정치를 바꿔 나가는 그런 힘. 그런 힘이 없이 권력의 일방적인 통행을 계속 주장한다면 그 사회는 무너지게 돼 있겠죠. 최근에 나온 블랙리스트
텍스트 얘기도 이와 관계된 얘기하죠. 어쨌든 그 영원에서는 1980년대 상황에도 작가가 얘기하는 이런 자유와 개인의 영혼과 이런 것을 주장하는 그런 얘기는 지금 2010년이 돼도 그대로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다. 지금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서 막 이렇게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그냥 보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다른 정치적인 목적도 있다는 거죠. 시진핑이 한 번 더 집권하기 위한 정치적인 계단이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좀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채식주의자 문제는 결국은 이 채식주의자는 서양 사람들이 이 가오징제의 영혼을 생각을 하지만 서양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새롭고 낯선 세계였을 거예요. 영혼의 사람에서 보여주는 풍속지적인 세계. 근데 이 풍속지적인 세계를 그리면서 체제 비판을 좀 더 강하게 드러냈으면 소설의 어떤 공간이 줄어들었을 텐데 그것을 간간히 드러내면서 풍속지적인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서구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낯설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줍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 또한 그런 상황이 측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인간의 동물적 폭력성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페미니즘 문제가 나오고 서양에서는 저 사람 안티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 정치적인 생각이 못하거나 한국에서 최근에 인터넷을 봤더니 한국에는 페미니즘 과잉의 시대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여성들한테 혼난 자가 그러니까 그런 종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봉건적인 또는 유교적인 패러다임과 최근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페미니즘을 얻고 나왔다는 거예요. 폭력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더 서구인들이 어필한 것은 개고기를 먹는 이 야만적인 폭력성. 그걸로 해서 여기 나오는 남자들은 일방적으로 그냥 사람들한테 그 나쁜 사람 취급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원원차 선생님은 어떤 것이 더 폭력적이냐 이런 문제를 나오는데 폭력성에 있어서 그 근원을 따지면 어쨌든 지금 얘기한 동물성 문제, 페미니즘 문제 등등이 국회에 있어가지고 아마 서양인들은 이 소설을 읽었을 때 전부 다 이 주인공 그 명예의 입장에서 이 소설을 읽었을 거예요. 여기는 아버지가 개를 오토바이에 매달고 달려와서 특히 옛날에 저희들 어린 시절에 봤던 그 개 두들겨 패서 그거 잡고 이런 얘기들은 아주 끔찍한 mond도가는 식의 어떤 세상이라고 봤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충격적이면서도 그것이 시적 문장 속으로 잘 이렇게 마무리돼서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그래서 소재 측면에서도 상당히 서양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소재적인 측면만 있었다면 이 작품은 엽기적인 사건으로 끝났을 텐데 그리고 이제 또 이 흉부와 천재 사이의 치정 문제 이런 것들도 껴 있어가지고 호기심을 가질 만한 여러 요소가 이 작품 속에 잘 배치가 돼서 그것을 한편으로 엮었다는 게 작가적인 능력이고 이 시대의 최고의 화두가 되는 동물 학대 문제, 페미니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그려져서 하나의 작품을 해요. 이런 정도로 어떤 것이 더 우선이냐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그렇죠.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로 차이가 있고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플로에 계시는 분 중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고 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유인글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시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많이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한번 두 가지로 한번 해주시켜서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화에서 신문화로 또는 이제 심오한 문화, 진지한 문화보다 조금 더 접근이 용이한 그런 쪽으로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두 가지 문학의 어떤 방향성이나 그 가치를 반증하는 것을 볼 수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장단점이 각각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문학이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연구시켜 봤을 때 나름대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여기서 변화를 강조하면서 그 심오한 문학 또는 난해한 문학보다는 또 부사하고 접근이 쉬운 그런 문학 쪽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어려운 문학이냐 쉬운 문학이냐 이런 것보다는 독자 대중의 호응을 가질 수 있는 문학이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쉬운 문학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단순히 쉽고 재밌는 문학이라고만 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는 문학. 그것은 결코 이해하기는 쉽지만 거기에 담긴 심오한 뜻은 말하고 다르지 않는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렵게 쓰면 그게 좋은 것이고 어렵게 쓰면 지적인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렵게 말한다는 것은 아직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을 잘 모른다는 뜻으로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 말씀이나 석가모니 말씀 중에 대중이 못 알아듣는 건 없어요. 그러나 수많은 석학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해석해도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이 나오니까 그런 문학이야말로 위대한 문학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어떤 방향성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이제 종이책을 읽는 시대에서 스마트폰이나 이 컴퓨터를 보는 시대로 바뀌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김남조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아흔이 돼서 시집을 내셨는데 여라당 그 임기훈 사장하고 김주현 선생님하고 몇 분이 잠깐 만나서 얘기하는데 여라당 임기훈 사장은 지난 50년 이상 책을 만들어 온 책의 전문가입니다. 그 양반이 자기가 볼 때는 문학은 특히 시는 책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 같다. 이 책을 펼치면서 읽으니까 이게 시가 이제 된다. 근데 요새 사람들은 책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앞에서는 좋다고 그러지만 돌아서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책이다. 이렇게 문화에 대한 어떤 경건함 또는 존중심이 사라진 시대는 그렇게까지 말은 안 했지만 그 다음 말을 제가 얘기하면 영원히 타락해가고 있는 시대가 아니냐 이런 정도까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책에 대한 존중심이라는 것은 이 문화적 가치에 대한 존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존중심이 사라져버리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인공지능의 시대를 얘기하면서 로봇같이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로봇과 다른 인간의 가치 그래서 이 영혼의 문제 그 영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인간이라는 것은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서로가 존중하지 않고 서로가 별거 아닌 존재가 돼요. 저희가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 것은 그래도 다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은 이 문학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게 뭐냐 또는 가치 있는 게 뭐냐 그런 것을 좀 생각하고 또 이게 질문도 해보고 논의도 해보는
그런 걸 통해서 이 공감의 장을 펼치고 함께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한 가치조차가 없어져버린 시대라는 것은 사실은 종말이 다가온 시대죠. 그나마 그런 거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 저는 시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는 것은 시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시를 읽고 공감을 하는 그 선까지가 인간이고 시를 읽어도 아무 반응이 없고 시 뭐 무의미하고 그런 걸 읽을 필요 없다 하면 그때는 이제 인간에서 기계로 주도권이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인간이 기계에 종속되는 시대가 옵니다. 컴퓨터가 무슨 속도로 발전하는 것은 자기 증식을 하기 때문이죠. 제가 인공지능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뭐죠? 그 바둑 그 있지 않습니까? 그 2차 보이기 알파고 있지 않습니까? 알파고 같은 것들은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증식을 해서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지금까지 인간이 두었던 모든 수를 종합해서 새로운 수를 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 아직도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고통도 느끼고 좌절도 하고 기쁨도 느끼고 기계는 밤잠을 안 자고 코드만 뽑아놓으면 이게 돌아가는 거야. 인간은 또 쉬어야 돼. 싸움도 해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그러나 아직도 주도권이 아직도 힘이 인간에 있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 버리면 이제 우리는 기계에 종속되죠. 지금도 벌써 스마트폰에 종속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어디다 놓고 오면 그동안 모든 것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전화도 안 되죠. 뭐 어디 가지도 못하죠. 뭐 소통 자체가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때 그 백지 상태가 되는 거 맞죠. 그런 인간이 아닌 거는 때로는 휴대폰을 먹고 편리한 것도 버리고 30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들어갔는데 어느 날 그 고층 아파트에 정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십 층 아파트 오르내려야 되고 수도물도 내야 되고 화장실 변기도 해야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나가야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인간이 인간을 복제하는 시점에서 오면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아무도 신앙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것은 그러는 그 야수성, 그 탐욕성,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에서 보여주는 이 탐욕성, 폭력성 이런 것들이 그런 거하고 다 결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대답이 약간은 좀 격분이 되고 있습니다만 심오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것이 난해하냐 난해하지 않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광호 선생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오랫동안 정말 여러분들 모시고 10주 동안의 긴 시간을 달려왔는데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게 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작가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좋은 기획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와 토론을 맡아주신 최동환 원자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추석 연휴 즐겁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내년에 다시 좋은 프로그램도 찾아뵙도록